압류재산 공매물권 이찰하기 전에 반드시 보셔야 되는 서류를 공매재산명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매재산명세서는 어떠한 서류인가? 공매재산에 대해서 공매물권에 대한 재반 현황과 각종 권리관계 등을 간단하게 요약한 문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람할 수가 있는 기간은 이찰서 제출 7일 전부터 이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열람이 가능하고요. 공시 방법은 원비대 이찰물권 정보 검색 시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매재산명세서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재되게 되는가? 그 내용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및 그 밖의 중요한 사항들을 기재를 해주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공매재산의 점유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세 번째, 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배분 요구한 현황과 채권 신고 현황들을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공매재산에 대해서 등기된 권리, 대항연인 인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이 내용은 바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내용을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 인수되는 권리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를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내용을 보면 공립진도 자연휴양리 남축에 소재하고 있었던 물건이고요. 지목은 임야로 돼 있었던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참 특이하게도 전체가 약 1600평 정도 되는 이용 가능 무인도가 구매로 나왔었던 물건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무인도가 바로 뭐냐면은 절대보전 무인도입니다. 이 절대보전 무인도는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출입이 제한되는 무인도를 절대보전 무인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물건은 구입하시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런 무인도가 공매로 나오면 인기가 많이 있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낙찰이 됐던 결과를 한번 봐보면은 신권의 128%에 낙찰이 되었었던 물건입니다. 특히나 이 무인도가 구매로 나오면은 50대 이상의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은데요. 권리관계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낙찰을 받으셔야 되겠죠.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해서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매 사례의 압류재산 공매재산 명세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공매 공고일을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배분 요구의 종기일자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배분 요구 종기일까지 배분 요구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공매 재산의 이용 및 점유 현황을 확인하셔 갖고 어떠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차를 참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의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확인하셔서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차를 참가하셔야 되는데 해당 물건은 신고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확인하셔갖고 어떠한 채권들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압류재산 공매물권 이찰하시려고 하는데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권리는 매수인한테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셔갖고 그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해당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한번 찾아보면은 바로 이산 세무서의 압류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였습니다. 이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었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인수되는 권리는 없었던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공매 재산에 대해서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이 란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낙찰 받았을 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칸에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 바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공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었던 물건이고, 그 다음에 기타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이찰하고자 했을 때 중요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후 이찰에 참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해당 물건은 중요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저 별표를 한번 봐보면은 본건은 무인도로서 일부가 포락지로 추정이 되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포락 여부 등 자세한 사항은 측량의 요한이 사전 조사 후 이찰 바랍니다. 이렇게 써여 있죠. 이 포락지라고 하는 거는 지적 공보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포락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수면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해당 물건도 마찬가지로 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일부가 포락지로 되어 있는 물건이라 그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찰에 참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례를 통해서 배분 요구 현황 등 부동산 권리자 분석을 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 1가에 서울숲 한라 에코밸리 지식산업센터가 구매로 나왔었던 사례죠. 수익분당선 서울숲역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고, 그 다음에 인근에 업무시설, 음식점, 카페 등이 많이 소지하고 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업무시설로서는 입지 요건이 굉장히 양호했었던 물건이 구매로 나왔었던 사례입니다. 해당 물건의 공매재산 명세서,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 현황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게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2017년 5월 16일에 설정된 우리은행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죠. 그 권리부터 밑에 있는 권리들은 전부 다 매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인수되는 권리는 없었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끔 수업을 다니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게, 낙찰된 대금으로도 저기 설정되어 있는 모든 채권들이 다 배분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그 배분을 못 받는 채권들은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는 게 아닌가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배분 요구의 합계액이 낙찰 금액보다 큰다라고 하더라도요, 압류재산 구매 물건이 매각되게 되면은 말소 기준 권리부터 소멸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은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그 채권이 승계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례는 많은 채권이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칸을 한번 봐보면 상가 임차인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상가 임차인을 권리 분석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일자를 확인하시고 권리 분석하시면 되고, 주택 임차인을 권리 분석하실 때는 전입신고일자를 확인하셔서 권리 분석하시면 됩니다. 바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사업자 등록일자나 전입신고일자가 빠른 임차인이라고 하면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서 권리 분석하셔야 되는데요. 해당 상가 임차인의 사업자 등록일자를 보면 2022년 3월 2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아까 전에 이 물건의 말소 기준 권리가 2017년 5월 16일이었기 때문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이죠. 이런 임차인은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후순위로 들어온 임차인은 매수인한테 그 권리가 승계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문제가 없었던 물건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채권별 배분 순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1순위로는 강제 징수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다른 표현으로는 공매 집행 비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 제반된 비용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한 강제 징수비가 가장 1순위로 배분을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순위로는 최우선 변제금들이 배분을 받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임금 채권. 임금 채권에서는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 금액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금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로는 공매 목적물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지연, 가산세 이러한 세금의 당해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당해세가 3순위로 배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순위로는 설정이자 전 법정 기일이나 납부 기한이 도래된 조세채권이나 조세채권 다음으로 징수하는 공과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4순위에 대한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나 전세권자 또는 근저당권자보다 법정 기일이 우선한 조세채권이 있다던가 납부 기한이 우선한 공과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더 먼저 배분을 받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리 분석하실 때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특히나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분받아가는 조세채권이나 공과금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서 입찰에 참가를 하셔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부 다 배분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됐을 때 그 배분받지 못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인이 승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압류재산 공매물건을 입찰하시려고 하는데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다 배분받을 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셔야지 안전한 입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순위로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및 조세채권 다음으로 징수하는 공과금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 이러한 채권들을 저당권부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확정일자분 임차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순위로는 아까 전에 최우선 변제 받았던 임금채권 외에 임금채권이 6순위로 들어가고요. 5순위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8순위로는 조세채권 다음으로 징수하는 공과금, 9순위로는 우선순위와 관련 규정이 없는 공과금, 가압류채권, 집행력 있는 전본인의 채권 등으로 배분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갖다가 대입해서 사례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를 보면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에 소재하고 있었던 아파트가 압류재산 공매로 나왔었던 사례인데요. 감정가가 한 4억 정도 되는 물건이었고 토지 면적이 9.3평, 건물 실평수가 25평 정도 되는 물건이 낙찰 금액 약 3억 2천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되었었던 사례입니다. 감정가 대비해서는 한 8천만 원 정도 저렴하게 낙찰을 받은 사례인데요. 해당 물건은 역세권으로 들어가는 물건이었고 인근의 대형마트와 학교 등이 소재하고 있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로서는 입지 조건은 좋았었던 물건이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권리 분석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공매 재산 명세서를 보면서 권리 분석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례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었던 사례였고 임차인이 배분 요구 및 채권 신고를 한 사례였죠. 그래서 전입신고일자와 확정일자, 그 다음에 보증금 금액,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배분 요구 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배분 요구는 반드시 배분 요구 종기 이내에 해야지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배분 요구 일자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해당 사례의 배분 요구 종기일은 2023년 10월 10일까지였죠. 그런데 배분 요구한 채권 신고 현황 한번 봐보면 임차인이 2명으로 조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실 수가 있는 게 임차인이 2명인 사례인가 이렇게 착각하실 수도 있지만 바로 임차인의 그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승계가 되어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은 전액 배분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선순위 인차권이라고 하더라도 매각으로 소멸이 되는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배분 요구한 일자를 한번 봐보면 2024년 10월 6일날 배분 요구했기 때문에 배분 요구 종기 이내에 배분 요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등기되어 있는 권리들 등기일자를 확인해서 임차인의 대항력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한 조세채권이나 납부기한이 우선한 공과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차를 참고하시면 되겠죠. 등기일자를 보시면 해당 사례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는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2018년 8월 29일날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례죠. 그러면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일자가 2018년 5월 14일이기 때문에 근저당권보다 우선한 임차인이죠. 그래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맞지만 해당 임차인은 확정일자까지 받은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공매 배분 절차에서 배분금을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우선 변제권이라는 걸 행사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확정일자 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우선 변제권 발생한 일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차인은 근저당권보다 전입신고일자가 빨라서 대항력도 있는 임차인이고 확정일자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일자도 근저당권보다 우선한 임차인이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이 배분 요구한 채권들 중에서 임차인보다 법정기일이 우선한 조세채권이나 납부기한이 우선한 공과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먼저 배분받아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해당 사례는 공매를 신청한 위임기관 남동세무서의 등기일자는 2022년 9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이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은 2018년 6월 30일이다 이렇게 나오죠. 항상 등기일자랑 조세채권을 혼동해서 권리분석을 실수하시는 애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 사례는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발생하는 일자보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 늦은 사례죠. 그러다 보니 임차인이 배분 순위가 가장 빨랐던 사례다. 그래서 3억 2천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됐던 사례인데 강제 진수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분받아가고 그 다음에 배분 순위가 임차인이었던 사례였기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 2억 5천만 원은 전액 배분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던 사례는 맞지만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전액 배분되는 사례였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는 문제가 없었던 물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공매재산명세서 200% 활용하는 법과 배분 순위의 기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